살다 보면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도 뒤로 물러설 여유도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한 조언이나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책에서 만났습니다. 책이 던진 물음은 제 생각을 바꾸었고 낡은 신념을 해체했으며 결국 성공 마인드를 갖춰 행동의 궤도를 바꾸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말로 삶이 변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삶을 통째로 흔들어 깨울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몇 달간 큰 시험을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습니다. 예전에 못 해본 것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덕분에 책 소개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주는 제목 그대로 방과 나침반입니다. 저자는 마인드셋으로 잘 알려진 하와이 대저택이며 그의 세 번째 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밤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의 목표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이나 억대 부자 등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라. 우리는 모두 성공한 삶을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주변에 백만장자라 불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믿음은 더욱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혹시 반향실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신념과 관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나 신념, 취향에 따라 동영상을 검색하면 알고리즘은 이를 분석해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추천을 보고 다시 알고리즘은 더 많은 추천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념과 취향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유튜브 등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문을 구독해서 보던 시절부터 있었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혹은 한겨레, 경향신문을 선택하는 방식처럼 우리는 스스로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밸런스 있게 양쪽을 모두 구독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보통 한 부를 구독한다고 하면 자신에게 더 적합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포털, OTT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추리물을 좋아하면 넷플릭스가 계속 추천하듯 우리의 취향과 신념은 정보 환경에 의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경제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부자가 아닌 상태,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접할 수밖에 없는 정보와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비슷한 정보만을 반복하여 나도 모르게 이것이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밖으로 나와 직접 경험하니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세상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특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입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 자신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독서라 생각합니다. 반향실 효과를 깨뜨리는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물론 유튜브도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관점을 배우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와이 데저텍 채널 구독자 수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8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아마 구독자가 100만 명, 200만 명으로 늘어나도 여전히 모를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관심 없는 분야의 채널은 전혀 모르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 콘텐츠는 대형 채널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낚시 콘텐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행위가 편향된 사고와 반향실 효과를 깨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따르던 신념 체계를 놓고 정말 이게 맞을까? 라고 근본적으로 성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백만장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내 옆집에 살며 그 집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차도 비슷한데 알고 보니 엄청난 자산가라니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이웃집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합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것입니다. 요리를 배운 지 2달 된 사람이 소스의 맛, 굽기의 정도, 익히는 시간까지 마치 자신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운전도 1, 2년 차일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 10년 차보다 더 잘한다고 착각하며 허세를 부리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초보 시절에는 반드시 우매함의 봉우리를 지나야 합니다. 실력은 낮은데 자신감은 높은 상태죠. 그러다 어느 순간 절망의 계곡으로 빠집니다. 실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단계입니다. 이 지점을 지나면 지식과 실력이 쌓이면서 가파른 깨달음의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속 가능한 고온에 도달합니다. 실력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고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요리든 운전이든 더닝크루그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매함의 봉우리 단계에서 하는 투자는 사실상 투기에 가깝습니다. 주식을 조금 해보고 수익이 나면 해답을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스템을 훤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매도하고 저기서 매수하면 절대 잃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죠. 바로 이때 몇 년 동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물린 상태가 이어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익을 내면 이제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반드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 있나요? 절망의 계곡을 헤매고 있나요?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도 언젠가 꼭 누군가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 기준이 강남 대형 평수 아파트, 별장 2~3채, 고가의 수입차, 매년 외국 휴양지에 한 달 살기,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양적 기준을 높게 설정했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각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행히 스스로 정할 수 있죠.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과거에는 저도 돈이 많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평수는 넓을수록 좋고 자동차는 고급차가 안락하고 명품은 비싸지만 확실히 멋지다고 믿었죠. 언젠가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막연히 기대하면서요. 그러나 그 언젠가는 때가 되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듯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조기현태,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경제적 자유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규모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해서 얼마만 써도 행복할까로 말입니다. 그걸 직접 시험해 보기 위해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한 달에 최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기준을 알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지출이 줄면 삶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고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주체가 되는 삶,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함께 할지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하면 슈퍼카를 몰고 전용기에 올라 고급 리조트에서 자가 요트를 타고 휴가를 보내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진짜 부자의 표준일까요? 소득은 평범하지만 절제하며 살아 그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1억 원을 쓰지만 수입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사치스러운 삶 같아도 실제로는 수입의 5%만 쓰는 검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월 3천만 원을 벌어도 매달 3,1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겉으로 부자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적자 인생입니다. 부자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생각은 함정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습관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괜찮아 라는 자기 위안은 마취제에 불과하죠. 부자의 삶은 화려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일관된 절제 속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부자의 삶을 꿈꾼다면 소비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명품 가방 하나쯤은 괜찮다는 마음, 이번 여행은 특별하니까 예산을 넘겨도 된다는 생각, 커피 한 잔쯤은 당연히 사 마셔야 한다는 일상의 합리화가 쌓여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남들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원칙 하나로 귀결됩니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지 마라. 버는 액수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면 자산은 늘어납니다. 수입을 늘리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면 자산은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득 자체가 여유롭지 않아 그보다 적게 쓰는 게 버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갑니다. 한정판 신발과 명품 가방, 옷도 계절마다 몇 벌씩 삽니다. 해외여행 가고 명품을 사들이면서 결국 카드값을 걱정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누가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기라도 했을까요?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에크는 우리 삶에 그런 권총을 겨눈 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의 초기 세팅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브에크가 당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부의 청사진 역시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청사진이 다르면 매일 다툽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은 위험하다며 막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한다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로 몇 년을 다투기도 하죠. 투자관이 다른 이유는 결국 부의 청사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런 청사진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졌던 부의 청사진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속 부의 청사진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낡아 빠진 부의 청사진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투자 앞에 서면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돈은 쉽게 벌면 안 된다던데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나요? 아주 오래전 기억도 나지 않은 시절부터 스며든 코딩된 명령어에 의해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은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서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다시 원래의 항로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살아도 늘 비슷한 삶으로 돌아오는 이유죠. 더 많이 벌수록 더 크게 써버리고 저축할 돈을 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죠. 잠재의식 속에 부의 청사진을 바꿀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어릴 적 제가 즐겨하던 게임 중 하나는 슈퍼마리오였습니다. 1탄에서는 작은 버스 몬스터가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한 번 점프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대죠. 하지만 2탄, 3탄, 4탄으로 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날아다니는 거북이가 등장하고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적들, 함정을 피해야 하는 구간까지 나옵니다. 슈퍼마리오를 해본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강한 적들이 등장하는 스테이지를 통과하면 그 자체로 신나고 즐겁습니다. 왜 적들이 점점 강해지지? 라고 억울해하지는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왜 갈수록 더 힘들지? 이제는 편해질 때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났다는 것,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힘을 키울수록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수록 그에 맞는 난이도의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적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있던 존재입니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면 대면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따라가지 않듯 문제도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길은 내가 지나갈 뿐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다소 까다롭고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초등학생일 때 어려웠던 수학 문제도 중학생이 되면 쉽게 풉니다. 문제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실력이 달라진 것이죠.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험이 나옵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조차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레벨업이 시작된다는 징후입니다. 인생 최악의 사건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문제에 압도당하기보다 나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엔 거대한 벽처럼 보였던 일들이 내가 성장하면 밀어낼 수 있는 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위는 발로 툭 차버릴 수 있는 별거 아닌 돌멩이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원래 5탄에 있던 거고 내가 드디어 4탄에서 5탄까지 온 거구나. 문제는 삶의 일부이고 성장의 신호입니다.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정면으로 통과하십시오. 5탄을 깨고 나면 더 신나고 흥미로운 6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는 더 커진 여러분에게 걸맞은 수준으로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했는데 구름 위에는 너무나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부자들은 문제보다 크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보다 작다. 하브에크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자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제와 비교해 나라는 사람이 문제보다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지 분양 사기를 당하고 가진 것을 다 잃고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그때의 나는 그 문제를 상대하기엔
너무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나 자신이 더 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컵에 물을 따르면 금세 넘치지만 더 큰 컵이라면 같은 양의 물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로 삶을 판단하지 않고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버에크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삶의 일부이자 성장의 시그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나요?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밖에서만 찾고 있나요? 저도 경험했기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비는 언제든지 내립니다. 내리는 비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시선을 높이고 나를 키우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당신의 크기를 보라. 지금 겪는 고통도 마주하는 시련도 사실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간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길이 열립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포기하거나 주어진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늘 있던 것이었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바라본다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자신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지금 힘든 일도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듯 잘 이겨나간다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꼭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